그제부터 충남에선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도로와 상가가 잠기고 축대가 무너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남부지방에서는 추수를 앞둔 벼가 쓰러지는 등 농경지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음식점이 들어선 거리 일대 도로가 온통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불어난 물이 상가 안까지 넘쳐 들어오면서 이불과 집기가 둥둥 떠다닙니다. 물을 퍼내기도 하고 갈퀴로 배수구를 걷어내 보지만 퍼붓다시피 한 비에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력 설비가 고장나 정전 피해까지 발생했고 주상복합 건물 지하실이 빗물에 잠겨 배수 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물폭탄이 떨어진 충남에서는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밤에 비 오는 거 보니까 하늘이 구멍 뚫린 것처럼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걱정을 심하게 했어요. 거센 바람에 파도까지 높아지면서 어민들은 조업을 포기하고 어선을 항포구에 꽁꽁 묶어놨습니다. 대전에서는 도로 아래 비탈면에 축대벽 구조물이 뜯어져 나가면서 흙이 훤히 드러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이번 폭우는 호남에도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한창 무르익어 추수를 앞두던 벼는 거센 비바람에 누워버렸습니다. 굵은 빗줄기 속에서도 집을 나선 농민은 지지대를 박아 쓰러진 콩 줄기를 단단히 고정합니다. 비가 와서 쓰러져서 지금 콩 세웠어요. 콩을 일으켰어. 엄청 많이 왔어요. 아까도 금방 많이 와서 나 일하다 저 하우스에서 봐오고 있다가 이제 또 나와서 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진짜. 전북 완주와 장수에서는 차량이 빗물에 침수되는 사고가 나 소방당국이 구조 작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YTN 나현우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한 비가 내리면서 1,5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젯밤 11시 기준 경북과 부산, 충북 등 7개 시도에서 1,014세대, 1,501명이 호우 피해로 대피했고 이 가운데 600여 명이 귀가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남에선 11개 시군에서 260세대, 374명이 대피하는 등 대피 인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또 농경지 4,116헥타르가 침수됐는데 충남과 전북이 각각 1,897헥타르, 1,597헥타르가 잠겨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이번 폭우는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 사이에서 만들어진 정체전선이 태풍이 남긴 비구름과 만나 더 강해진 게 원인이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강풍과 함께 시간당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반도를 뒤덮은 두 개의 거대한 구름덩어리.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남쪽의 따뜻한 공기와 충돌하며 만들어진 정체전선과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유입된 수증기가 지형에 부딪혀 생긴 비구름입니다. 여기에 중국에서 방향을 틀어 남해로 향하는 열대저압부가 뜨거운 수증기를 추가로 공급해 두 구름은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충남, 전남, 경남 등 곳곳에 물폭탄이 쏟아지며 창원 진북면에 시간당 109.5mm 등 시간당 70mm 이상의 극한호우만 무려 13차례가 기록됐습니다. 북쪽에 찬 공기가 강하게 밀려오면서 우리나라에 남아있던 더운 공기하고 아주 심하게 충돌을 했어요. 그래서 2차 장마 또는 가을 장마로 표현되는 정체전선이 생긴 건데 이 정체전선의 발달에 기폭제가 된 것은 또 중국에 상륙한 태풍이죠. 이 태풍이 열대저기압으로 약해졌는데 이 태풍 프라산이 많은 수증기를 공급하면서 정체전선이 서서히 남하한 가운데 멀리서 힘을 보탰던 태풍의 잔재가 남해안으로 다가오자 비구름은 합쳐지며 한층 더 강하게 발달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남 진도에는 시간당 112.3mm, 해남 산이면에 시간당 101mm 등 한낮에도 물폭탄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열대저압부가 서해 남부 해상을 건너오면서 우리나라 북쪽에서 남하하는 상층의 찬 공기를 만나면서 온대 저기압으로 변질이 되었는데요. 많은 수증기를 머금고 올라온 공기가 북쪽의 차가운 공기를 만나면서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기록적인 이번 호우는 비구름이 동쪽으로 빠지면서 끝나겠지만 당분간은 가을 폭우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태풍급 강한 비바람이 동해상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내륙의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기상청은 강한 비는 대부분 그치고 해안 지역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약한 비가 내리고 있어 호우특보를 모두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강풍특보가, 해상에는 발효 중인 가운데 초속 25m 안팎의 돌풍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강한 바람 피해가 우려됩니다. 또 해상에도 풍랑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매우 높은 파도가 일겠고 해안가는 오늘까지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 것으로 보여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국의 산사태 위기경보가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산림청은 태풍급의 강한 비구름 영향권에서 벗어나면서 서울 등 수도권에 이어 충청과 남부지방의 위기경보도 주의와 경계 단계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 금요일 이후 기록적인 호우가 내린 충남과 경남, 전남 일부 지역에는 산사태특보가 여전히 발령 중입니다. 오늘 내륙은 흐린 뒤 점차 맑아지겠고 동해안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태풍급 저기압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고 오늘 내륙은 흐린 날씨를 보이다 수도권부터 점차 맑은 구역의 영향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형적인 영향으로 비가 이어지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최대 송이 산지로 꼽히는 강원도 양양. 하지만 올해는 버섯 판매점마다 양양 송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달 들어서도 계속된 기록적인 폭염에 송이가 제대로 자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30년 동안 송이를 캐러 다녀봤는데요. 여태까지 이렇게 늦게까지 안 나와본 적은 없었어요.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귀경길 시민들 옷차림만 보면 추석이 아닌 피서철 같습니다. 추석 연휴 닷새 동안 전국이 30도를 훌쩍 넘는 더위를 보이며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늦더위는 여름 내내 한반도에 머무르며 태풍도 얼씬하지 못하게 한 고기압이 꿋꿋이 자리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수확의 계절 가을에도 국민들은 여전히 무더위와 싸우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바나 장미는 다 크면 60에서 70cm 정도 돼야 하지만 고온 상태가 계속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50cm 정도밖에 자라지 않았습니다. 바닥 분수를 놀이터 삼아 뛰어노는 아이들까지 9월 폭염의 기세는 추석을 지나도 여전합니다. 서울 낮 기온이 33도 가까이 올랐고 경남 양산 기온은 38도에 육박했습니다. 이 추석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많이 더워요. 내 나이가 올해가 83세인데 아주 올해가 최고 더운 날씨라고 생각합니다. 기상청은 앞으로 찬 공기를 동반한 비구름이 유입되며 기온이 30도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내륙의 폭염특보를 모두 해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례적 가을 폭염은 꺾였지만 당분간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 놓이며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10월 초까지는 가을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위험이 계속되겠다며 지속적인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차량이 넘어져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서울 잠원 한강공원에서는 수중에 떠있는 선박이 기울어 음식점 일부가 물에 잠겼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색 승용차 한 대가 바닥을 훤히 보인 채 옆으로 넘어져 있고 주변엔 부서진 차량 잔해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인도와 도로를 가르는 철제 난간도 기둥이 뽑히고 잔뜩 찌그러졌습니다. 오늘 새벽 1시 40분쯤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인근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가 목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물 위에 떠 있는 3층짜리 대형 선박이 균형을 잃고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음식점이 있는 1층은 물에 완전히 잠겨 간판만 겨우 보입니다.
서울 한강잠원공원에 있는 수상시설이 기울기 시작한 건 어젯밤 11시 50분쯤. 영업을 마치고 건물이 비어 있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은 지하 1층에 있는 부력장치에 물이 들어차 선박이 균형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종잇장처럼 너덜너덜해진 컨테이너를 향해 물줄기를 뿌립니다. 어제 오후 6시쯤 경북 포항에 있는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30대 남성이 전신 화상을 입었고 2층짜리 건물 한 동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청소도구를 보관하던 1층 창고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양측이 각종 비유를 동원하며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선거법 재판에서 검찰이 이례적으로 높은 형을 구형한 가운데 이제 눈길은 선고 결과에 쏠립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 사람 나를 보아도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가수 이문세 씨가 부른 노래 사랑이 지나가면을 인용했습니다. 노래 가사 속 그 사람이 나를 보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한다는 대목을 언급한 건데 이 대표가 노래 속 화자처럼 지난 대선에서 당선을 위해 김문기 전 처장과의 관계를 부정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진 최후 진술에서 이 대표 측은 주머니에서 원하는 물건을 척척 꺼내는 도라에몽의 검찰을 비유했습니다. 검찰이 수사 기록에도 없는 증거를 꼭꼭 숨기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꺼내 제시한다는 점을 비꼰 겁니다. 또 검찰의 기소 자체를 궁예의 관심법에 빗대며 누군가를 기억하는지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알 수 없는 신의 영역이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변론에 나선 이 대표 역시 다양한 비유적 수사를 동원해 결백을 강조했습니다. 또 대통령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없는 사건을 만들어 정치적으로 죽여도 되는 거냐고 강변하며 자신을 독립운동가 김구와 조봉암, 김대중 전 대통령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선거법 사건에서는 이례적으로 높은 징역 2년을 구형한 가운데 1심 재판부의 선택은 오는 11월 15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검찰과 이재명 대표가 끝까지 한치 양보 없이 맞선 만큼 선고 결과에 따라 한쪽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총선 이후 바닥 민심을 살펴볼 수 있어 2026년 지방선거의 전초전으로도 불리는 11.6 재보궐선거가 이제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비록 국회의원이나 광역단체장 선거는 없지만 선거 결과에 따라 각 당대표의 정치적 입지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거란 관측입니다. 왜 그런지 김다연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다음 달 재보궐선거는 전남 곡성군과 영광군, 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 등 5곳에서 치러지는데 호남은 사실상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싸움이 될 거란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무난한 승리를 할 거란 관측이 우세하지만 조국혁신당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특히 영광군이 관심사로 혁신당 후보와 민주당 후보의 5차 범인의 접전이 예상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이른바 지민 비조로 전략적 동맹 관계를 맺었던 건 옛말, 양당은 양보 없는 맞대결을 예고했습니다. 혁신당은 지난달 의원 전체 워크숍을 영광과 곡성에서 진행한 데 이어 조국 대표는 호남 사리까지 자처하며 지역 주민과 접촉면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영광에서 이를 추진하다 막히면 12명의 의원이 제1처럼 나설 것입니다. 여차하면 달려올 것입니다. 오늘처럼 말입니다. 지방선거나 대선 등 앞으로 남은 선거를 고려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호남 지지층 다지기는 필수입니다. 혁신당의 질세라 지역 현장 최고위원회의 개최를 예고한 민주당은 혁신당을 향한 견제구의 수위를 차츰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조국 대표가 본인의 고향인 부산은 내팽개치고 엉뚱하게 민주당의 본산인 전남에서 스스로
큰 집이라고 칭했던 민주당을 상대로 집안 싸움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는 국민의힘 윤희련, 민주당 김경지, 조국혁신당 류재성 후보 간 경쟁 구도로 치러집니다. 부산은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만큼 국민의힘은 이변 없이 자리를 지킬 거로 보고 있지만 총선 이후 민심의 척도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의정 갈등 장기화 등으로 당정 지지율이 내리막길을 걷는 상황에서 부산에서조차 압도적으로 이기지 못한다면 정권 심판론은 더욱 거세질 거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지난 11일 부산을 찾아 청년들을 만나고 시장을 방문한 것도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부산은 대단한 도시잖아요. 너무 매력적인 도시인데다가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이기도 한데도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탈환을 노리는 민주당과 혁신당의 후보 단일화 가능성은 주요 변수로 남아있는데 아직 양당 간 온도차가 감지됩니다. 2026년 지방선거까지 큰 선거가 없는 만큼 이번 재보궐선거가 그 규모에 비해 유독 정치적 의미가 많이 부여되는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다만 한동훈 대표에겐 총선 이후 처음, 이재명 대표에겐 2기 출범 이후 첫 선거란 점에서 또 각기 텃밭에 질 경우 그 상처가 가볍지만은 않을 거란 점에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체코를 공식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박 4일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귀국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체코 파벨 대통령, 피알라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어 한수원의 원전 수주가 최종 계약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또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 참석과 체코 주요 원전 설비 기업 시찰, MOU 서명식과 상하원 의장 접견 등의 일정을 통해 원자력 협력을 포함한 양국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귀국할 예정으로 귀국 직후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고심할 걸로 보입니다. 정부가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해 여러 조치를 내놓으면서 복귀를 호소했지만 2학기에 등록한 의대생은 전체의 3%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단 한 명도 등록하지 않은 의과대학도 9곳이나 됩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난 7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유급을 판단하는 시기를 학기 말에서 학년 말로 미루는 등 탄력적인 학사 운영으로 불이익을 최대한 줄여주며 의대생들의 복귀를 호소한 겁니다. 우리 학생들도 미래의 의료인으로서 책임을 다한다는 자세로 하루빨리 복귀하여 이러한 노력에 힘을 보태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2학기 개강을 하고도 학교로 돌아온 학생은 거의 없었습니다. 전국 의과대학 40곳에서 2학기 등록을 마친 학생은 600여 명으로 전체 의대생 19,000여 명의 3.4%에 불과합니다. 국립대 10곳의 등록률은 3.2%로 오히려 평균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아예 한 명도 2학기 등록을 하지 않은 의과대학도 9곳이나 됐습니다.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 가운데 상당수는 군대에 간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국립대 10곳에서 올해 입대한 의대생만 308명인데 지난해보다 6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의대생들을 복귀시키기 위한 정부 대책이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면서 의대 교육 일정 차질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응급실 의사 10명 가운데 7명은 추석 연휴 전후 일주일 동안 12시간 넘게 연속으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응급의학과 전문의 89명을 조사한 결과 62명이 연휴 기간 12시간 이상 연속 근무를 했다고 답했습니다. 이 가운데 15명은 16시간 넘게 계속해서 근무했다고 답했고 3명은 36시간 이상 근무했다고 밝혔습니다. 집단 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전공의와 의대생 명단을 작성해 게시한 전공의가 구속된 가운데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이트가 갱신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한 의사 명단이란 제목으로 근무 중인 의사 실명을 공개한 사이트에는
추가 업데이트는 더 이상 하지 않고 리스트를 고정한다는 공지가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운영자는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한다며 계속 언론에 소개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좋지 않은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판단했다며 갱신 중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북한에서 공개 처형과 공개 재판이 되살아나고 주민 통제가 강화되는 등 인권 상황이 더 나빠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다음 주 유엔 총회에서도 이 같은 북한 인권 침해 실태가 다뤄질 예정인데 북한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초 북한은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 아래 주민들의 기본적 자유를 철저히 제한했습니다. 이후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북한의 통제는 오히려 더 심해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유엔 총회에 최근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주민의 이동권과 일할 권리, 식량권 등을 옥죄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북한이 주민의 생계수단인 상업활동도 반사회적 행위로 규정해 크게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개 처형과 공개 재판까지 다시 도입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가혹한 처벌로 공포감을 조성해 주민 통제를 강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달 서해 교동도와 강원도 고성에서 잇따른 탈북 역시 열악한 인권 상황 그리고 공포 정치 실태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이가 그 국경의 장벽을 높이 막아놓고 경비를 더 삼엄하게 하고 또 무기까지 다 설치해 놓은 상태라 도망가는 사람이 있으면 즉시 사살을 해라. 우리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북한 도발 대응책을 찾고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도 재차 촉구할 예정입니다.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제고와 단합된 대북 메시지 발신을 위해 개최되는 북한 인권 부대 행사에도 참석할 계획입니다. 앞서 북한은 올해도 인권 상황이 나빠졌다는 유엔 사무총장 명의의 인권 보고서가 날조 왜곡됐다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번에도 강력히 반발할 가능성이 큰데 국제사회를 향한 신경전 역시 한층 날카로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오는 12월 15일부터 러시아 연해주 하산역에서 북한 두만강역을 오가는 열차가 주 3회 운행될 예정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 RFA가 보도했습니다. RFA는 러시아 국영 철도회사 극동지역 개발국장의 발언을 보도한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또 열차 운행이 재개될 경우 4년 만에 북러 여객 열차가 운행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레바논에서 일어난 무선호출기 폭발 사건 이후 새로운 전쟁의 시작을 선언한 이스라엘이 연일 헤즈볼라를 겨냥해 고강도 군사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가자 지구에 대한 공습도 늦추지 않고 있는데요. 생후 3개월 된 아기부터 임신부까지 무고한 민간인의 희생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은 베이루트 외곽의 주거단지.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망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레바논 정부는 다수의 어린이와 여성도 목숨을 잃었다며 이스라엘의 무차별 공격을 규탄했습니다. الأيام الأخيرة وبالأسابيع الأخيرة وبالشهور الأخيرة عدد كبير من الشهداء المدنيين 93억 원의 현상금이 걸려있던 특수부대 사령관을 포함해 16명의 지휘관을 잃은 헤즈볼라는 장례식을 치르고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북부를 향해 이틀 연속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작전의 중심을 레바논으로 옮긴 이스라엘은 이번엔 남부의 헤즈볼라 시설을 집중적으로 타격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수천 개의 로켓 발사대와 180개 목표물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접경 지역 주민 6만 명의 안전한 귀가를 새로운 전쟁 목표로 제시한 만큼 당분간 고강도 공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היעד שלנו הוא להחזיר את תושבי הצפון אל בתיהם בביטחון. ככל שחולף הזמן, חיזבאללה ישלם מחיר הולך וגובר. 동시에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대한 공습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피난민이 모여있던 가자시티의 학교를 공습해 생후 3개월 된 아기와 임신부를 포함해 수십 명이 숨졌습니다. قعدات النسوان في الساحة هن وأولادهم بيلعبوا أولادهم وقاعدين
남부 라파에서도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의료진 4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민간시설에 숨어있는 하마스 지휘본부를 정밀 타격했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공습해 헤즈볼라 특수부대 사령관이 숨진 것과 관련해 미국은 정의가 실현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온라인 언론 브리핑에서 과거 미국인들을 살해한 테러리스트에게 정의가 실현되는 건 좋은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헤즈볼라 특수부대 라드원의 아킬 사령관은 지난 1983년 300명 이상이 숨진 베이루트 폭탄 테러의 관여 혐의로 미국의 추적을 받아왔으며 미국 정부는 $700만, 93억 원의 현상금도 걸어놨습니다. 11월 5일 미국 대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대면 사전투표도 시작되며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막이 오른 가운데 민주당 해리스 후보는 자신이 강점을 보이는 낙태권 이슈를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경합주를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이번 대선 쟁점 가운데 하나인 낙태권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연방 대법원을 보수 우위로 재편한 결과 연방 차원에서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폐기됐다고 비판했습니다. Let us agree, one does not have to abandon their faith or deeply held beliefs to agree the government should not be telling her what to do. 해리스 부통령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한 차례 더 TV 토론을 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해리스 부통령과 토론을 마친 뒤 다음 토론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입장을 바꾸고 양측이 규칙에 합의해야 두 번째 토론이 성사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버지니아와 사우스다코타, 미네소타에서 대면 사전 투표소가 문을 열며 본격적인 대선 경쟁에 막이 올랐습니다. 이미 엘라베마주가 우편 투표 용지를 발송하기 시작했지만 유권자가 직접 투표소를 찾는 사전 투표는 처음입니다. I'm also encouraging people to vote early to avoid potential disruption on election day. I think life gets really busy, and this was a very big priority in my life, and also being able to vote early helps me kind of push others to vote early as well. 사전 투표는 전체 50개 가운데 47곳에서 진행되는데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 후보가 초박빙 대결을 벌이는 이번 대선에선 사전 투표의 중요성도 한층 커질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해리스 부통령 측이 현지 시간으로 다음 달 23일 CNN 주최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두 번째 TV 토론을 여는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캠프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와 무대를 공유할 또 한 차례의 기회를 가질 준비가 돼 있다며 해리스 부통령이 다음 달 23일 열리는 CNN의 토론 초대를 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캠프 측은 트럼프는 이 토론에 동의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진행자와 규칙, 시청률을 칭찬하며 자신이 승리했다고 말한 지난 6월 CNN 토론과 같은 형식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과의 추가 TV 토론을 거부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노스캐롤라이나 윌밍턴에서 열린 유세에서 추가 토론을 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며 이미 투표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엘라베마와 버지니아, 미네소타 등 일부 주에서 사전 투표가 시작된 것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추가 토론이 성사되기는 어려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발언은 농담이었다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 21일 라브로프 장관이 전날 스카이뉴스 아랍과의 인터뷰에서 해리스를 지지한다고 말한 것은 농담이었다며
푸틴 대통령은 유머 감각이 뛰어나며 종종 연설과 인터뷰 등에서 농담을 한다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 5일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 본회의 토론에서 우리가 선호하는 후보는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그가 불출마하면서 지지자들에게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할 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일본 집권 자민당의 총재 선거가 치러집니다. 새 일본 총리가 결정되는 건데요. 3파전으로 압축된 가운데 누가 당선되더라도 한일 과거사에 대한 전향적인 인식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막바지로 접어든 일본 총재 선거전.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과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 다카이치 사나의 경제안보 담당상이 3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차기 일본 총리가 한일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두 한일 관계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비핵 3원칙에 어긋난다는 논란에도 미국과의 핵 공유와 집단 안보 체제를 주장하며 방위력 강화에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国連が機能しない時代になって、このアジアの地域、集団安全保障の仕組みを作っていく。これは喫緊の課題である。 다카이치 사나의 경제안보상은 아예 비핵 3원칙을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합니다. 여기에 고이즈미 전 환경상도 북한과의 직접 대화에 의욕을 내비칠 뿐입니다. 私が総理になればトップ同士同世代なわけですから今までのアプローチにとらわれず前提条件なく向き合う 과거사 인식에서는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특히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은 총리가 된 뒤에도 야스쿠니를 참배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自分たちの祖国を守ろうとされた方でございますので、そこに敬意を表し続けるということは私が希望するところでございます。 고이즈미 전 환경상도 매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데 당선 이후 참배 여부에 대해서는 적절히 판단하겠다며 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차기 총리가 야스쿠니 참배를 강행할 경우 한국 내 대일 여론은 급격히 나빠지고 우리 정부의 대일 정책도 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요 후보들이 방위력 증강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강행까지 밝히면서 차기 총리에게 과거사 문제에서 전향적인 입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폭염과 가뭄으로 전 세계 작물 수확량이 눈에 띄게 줄면서 가격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히트플레이션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 이제 세계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기후가 됐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극심한 가뭄 피해를 입은 지중해 연안 국가들은 올리브 생산량 감소에 직면했습니다. 이탈리아 최대 올리브 산지 풀리아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 세계 올리브유 절반을 생산하는 스페인도 가뭄으로 열매가 맺히지 않아 농사를 망쳤습니다. 올리브유 가격은 50%나 올랐고 슈퍼마켓에선 올리브유 절도가 크게 늘었습니다. The demand is strong. I mean, every customer or more customers are wanting to have olive oil. Unfortunately, the offer is much lower than average. 세계 최대 오렌지 수출국 브라질의 극심한 가뭄은 오렌지 주스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최근 오렌지 주스 농축액 선물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 주스 생산을 포기하는 업체까지 나왔습니다. As frutas não chegam a ficar pronta. Ela cai antes ou fica menores na hora da colheita. Aí você vai perder no peso e perde a qualidade do suco também. 국제 원두 가격도 베트남과 브라질의 가뭄으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Hạn hán thì nói chung là khô cạn hết những cái vùng miền xung quanh và cùng ở lân cận thì thiếu nước gọi là quá trầm trọng. 기후 변화가 세계 식량 가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The average temperature of the next 5 years is very, very likely, almost certainly warmer than the average temperature of the last 5 years, and this will continue. 유럽 중앙은행은 폭염 때문에 앞으로 10년 이내에 연간 식량 물가가 최대 3.2%포인트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체 물가를 1.2%포인트 밀어 올릴 수 있는 수치입니다.
중앙은행들은 대부분 변동성이 높다는 이유로 식품 가격을 핵심 인플레이션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거세지면서 핵심 인플레이션을 측정할 때 식품 가격을 어떻게 반영할지가 각국 정부의 새로운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행복 지수가 높지 않다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는 우울과 불안 증세로 전문 상담을 요청하는 학생들이 더 늘고 있는데 학교 안에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보듬어줄 상담교사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치열한 경쟁과 학업 스트레스에 매일 시달리는 학생들의 마음이 멍들고 있습니다.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겪고 있는 초, 중, 고등학생은 지난해 71만 6천여 명으로 4년 사이 30만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문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학생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생 상담기관인 위센터에서 병원에 연결한 학생 수는 지난 2020년에는 4,900여 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500여 명으로 4년 만에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청소년 사망 원인 부동의 1위는 자살이었습니다. 최근 불거진 딥페이크 범죄는 가해자, 피해자 모두 학생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들의 마음 건강이 화두로 떠오르자 정부도 다양한 지원 방안을 약속했습니다. 각급 학교의 전문 상담 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기존 학교 폭력 대응 중심의 위센터 기능을 또 확대해서 학생 마음 건강 전담 기관으로 확대 재편하겠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피해 학생들에게 심리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문 상담 교사가 있는 초, 중, 고등학교는 전체의 39%에 불과합니다. 여러 학교를 돌며 상담하는 순환 상담 교사까지 합쳐도 전체 학교의 절반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올해 새로 뽑는 상담교사 숫자는 155명, 지난해에 비해 반토막이 났습니다. 내년도 교육부의 학생 건강 지원 강화 예산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10억 5천만 원. 학생들의 마음 건강 정책이 허울만 남지 않도록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인천시가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중 택배요금의 절반에 제공하는 택배 서비스를 다음 달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택배 사업자 2곳을 확정했는데 가격은 당일 배송은 57%, 일반 배송은 43%, 시중보다 더 저렴하게 정했습니다. 강태욱 기자입니다. 인천 지하철 1호선 간석 오거리역 반값 택배 집화센터가 들어설 자리에 키오스크가 설치돼 시험에 들어갔습니다. 미리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사업자 번호를 넣으면 송장이 바로 나옵니다. 인쇄된 송장을 택배 보낼 상자에 붙이면 끝. 이렇게 맡겨진 화물은 지하철과 전기 화물차로 택배업체 집화장에 전달돼 최종 목적지로 배송됩니다. 키오스크에 사업자 등록번호만 입력하셔서 로그인하실 수 있고요. 송장도 바로 인쇄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송장을 붙이고 상품을 보내시면 됩니다. 이 같은 지하철 택배 집화센터는 인천 지하철 1, 2호선 30개 역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어 내년 7월에는 57개 역 전체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앞서 택배 배송사로 한진과 V2V 2곳을 선정했습니다. 지하철 역사를 활용해서 집화센터를 운영하려 준비 중인데요. 지금 그 역사에 택배함 설치하고 무인을 이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택배 요금은 최소 규격 기준으로 당일 배송은 2,500원, 일반 배송은 1,500원으로 정했습니다. 시중의 같은 규격 택배 평균 요금과 비교해 각각 57%와 43% 저렴한 반값 수준입니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올해 3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모두 20만 건의 반값 택배 배송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연간 80만 건, 오는 2027년에는 160만 건까지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피서지인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의 운영기간 조정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여름이 길어지자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폐장 시기를 늦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달라진 기후를 관광 정책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질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차상은 기자입니다. 여름 휴가철이 지난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해변을 빼곡히 수놓았던 파라솔과 구조대원이 주변을 살피던 망루는 모두 철거됐습니다. 하지만 더위를 피하려는 사람들의 발길은 피서철만큼은 아니지만 꾸준합니다. 원래는 호텔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려고 했는데 날이 생각보다 더워서 바닷물도 생각보다 좀 따뜻할 것 같아서 바다 수영까지 하게 됐어요. 지난 6월 문을 연 해운대 해수욕장은 지난달 31일을 끝으로 올해 운영을 마쳤습니다. 물놀이 용품 대여소와 탈의실 같은 편의시설이 모두 철거됐고 65명이었던 안전요원도 상황실 근무자 2명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피서객 발걸음은 주말과 연휴에도 계속됐습니다. 예전보다 여름이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추석이 지났는데도 부산 지역에는 폭염 경보가 내려질 정도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폐장 이후에도 이용 문의가 계속되는 등 피서 기간이 예전보다 길어지자 해운대구는 운영기간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6월 초인 개장일을 조금 더 늦추고 폐장일을 9월로 미루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개장 기간을 좀 더 탄력적으로 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와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에는 해운대에서 물놀이하던 외국인 2명이 숨지는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구조대원이 없는 시기에 피서 인파가 몰린 상황에서 벌어진 일인데 예전과 달라진 기후를 반영한 관광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미 많은 관광객들이 바다를 이용하는 그 횟수와 그 기간들이 이전에 비해서는 훨씬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와 해양 관광 활동들을 더 큰 면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해운대를 시작으로 길어진 여름에 대처하려는 지자체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상입니다. 귀여운 판다 푸바오 그리워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호주의 거대한 아기 펭귄 페스토가 최근 SNS에서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초에 태어난 여러 종의 펭귄들이 모여있는 호주 멜버른의 시라이프 수족관입니다. 움직임이 많은 친구 펭귄들 사이 덩치 큰 갈색 털복숭이 펭귄이 눈에 띄죠. 이 수족관의 인기 스타 임금 펭귄 페스토입니다. 얼굴을 가리고 몸통만 보면 갈색 곰 같기도 하고 다른 펭귄들보다 훨씬 큰 덩치를 자랑합니다. Pesto here is becoming one of our most popular penguins here at Sea Life. Now, a couple of reasons why is he's a baby penguin. He was born on the 31st of January this year. 외모만 보면 믿기지 않지만 페스토는 태어난 지 9개월 된 아기 펭귄입니다. 현재 몸무게는 22kg. 엄마와 아빠의 체중을 더해야 나오는 숫자입니다. 치명적인 매력의 몸매 비결은 타고난 먹성. 페스토가 지난 한 주 동안 먹은 물고기 무게만 무려 24kg입니다. 이 갈색 털이 복슬복슬한 귀여운 아기 펭귄이 SNS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수족관 측은 전 세계에서 19억 명 이상이 SNS로 페스토를 받고 수족관 관람객도 큰 폭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페스토는 한두 달 뒤면 갈색 털을 잃고 검은색과 흰색 털을 지닌 일반적인 어른 펭귄이 될 예정입니다. 임금 펭귄은 황제 펭귄에 이어 두 번째로 덩치가 큰 펭귄으로 태어날 때 지닌 갈색 털이 자라면서 흰색과 검은색으로 바뀝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최근 지자체가 지역의 특징을 담은 기념품, 이른바 굿즈를 경쟁적으로 내놓는 가운데 서울시가 아몬드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과 유행에 민감한 MZ세대들을 노린 치킨맛 아몬드인데요. 시장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차정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형형색색의 아몬드 캐릭터들이 맞이하고 있는 이곳은 서울의 관광 1번지, 명동 한복판에 있는 아몬드 상점입니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수십 가지의 아몬드를 맛보며 장바구니의 상품을 취향껏 골라 담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기존 30여 가지의 아몬드에 더해 최근 새로 출시된 상품은 치킨맛 아몬드 3종 세트. 서울시와 아몬드 제조업체가 협업해 한국 대표 먹거리로 자리 잡은 치킨의 다양한 맛을 담아 내놓은 겁니다. 아시아 쪽에서 온 친구들은 확실히 이걸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는 처음 들어봤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것저것 되게 다양한 맛이 있다고 소개해줬습니다. I like the first one, the fried chicken one, and I think the second one, which was the sweet and spicy one. Yeah, sweet and spicy one. I think those are the best.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식품기업 풀무원과 협업해 서울라면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300칼로리대로 부담 없이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건면이라는 경쟁력을 앞세우며 최근 판매 200만 봉을 돌파했습니다. 또 패션업계 모신사와 협업한 티셔츠, 유명 디자이너가 작업한 디자인 제품 등 200여 종을 내놓으며 공격적인 굿즈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매력적이고 힙함을 서울의 모습을 담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다 콜라보를 진행을 해서 좀 다양한 상품으로 선보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도시 브랜드 서울마이소울 출범 1주년을 맞이한 서울시.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가진 민간업체와 협업을 넓혀가며 서울의 브랜드를 전 세계에 각인시킨다는 계획입니다. YTN 차정훈입니다. 충북 괴산 산마기 옛길은 2017년에는 연간 16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갈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면서 방문객이 30만 명대로 크게 줄자 괴산군이 둘레길을 새로 조성하는 등 과거 명성 되찾기에 나섰습니다. CCS 충북방송 이환 기자입니다. 괴산댐 부근에 자리하고 있는 산마기 옛길. 유람선을 타고 볼 수 있는 드넓은 자연 풍광은 여행객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빼어난 자연 경관이 입소문을 타고 지난 2017년엔 연간 방문객 163만 명을 기록하기도 했으나 코로나19를 겪은 이후로는 관광객 수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시기를 지나서 100만 명, 50만 명 줄어다가 작년에는 한 30만 명 방문했거든요. 군은 산마기 옛길의 활기를 되찾기 위해 지난 2022년 말부터 새로운 산책길을 조성하기 시작해 준공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70억 원을 투자하여 아름다운 괴산호를 따라 걸을 수 있는 수변 산책로 2.3km와 포토존, 전망대, 그리고 쉼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칭 호수길로 불리는 이 길이 개장되면 기존 연하엽 구름다리 등에 이어 댐 위에서 괴산호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길을 통해서 관광객이 다시 한번 100만 명, 200만 명을 돌파함으로써 다시 한번 옛 길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힐링 공간이자 여행지로서 많은 이들을 불러 모았던 산마기 옛길이 명성 되찾기에 나선 가운데 데크길은 오는 22일 준공과 함께 개장합니다. CCS 뉴스 이환입니다. 비구름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며 서울 등 내륙 지방은 비가 모두 그쳤습니다. 하지만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고 이 지역은 오늘 밤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한 비는 그쳤지만 바람에는 아직 주의가 필요한데요. 현재 영남 해안에는 강풍특보가 남아 있고요.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해상과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휴일인 오늘 내륙은 하늘이 점차 개겠지만 충청과 남부에는 기습적인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선선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7.1도, 대전은 17도, 부산은 21.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는데요. 서울이 26도, 대전은 25도, 부산은 27도를 보이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맑고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 기온은 예년 수준을 다소 웃돌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